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효행위 전환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무효행위 전환이다라고 하는 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란 얘기죠. 예, 잠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요. A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외부적으로 봤을 땐 이거 자체가 무효인데 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B 행위로 했으면 아마 유효일 것이다 라고 하는 B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개념이 좀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A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것 자체로는 무효예요. 그런데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유사한 행위 중에서 B라고 했으면 이게 유효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표의자도 이게 내가 A라고 하는 바람에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A로 하지 않고 아마 B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후회감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법학적으로 이래 B로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바로 바꿔야 됩니다. A로 놔두지 않고 B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바꿔서 쓰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서 효력만 B의 효력을 부여하자.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현재 한 법률행위는 A라고 했어요. 근데 그 A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말을 만약에 B라고 했으면 유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고 표의자도 이럴 줄 알았으면 B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감, 즉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바꿔 써야지 맞겠지만 바꿔 쓰지 말고 A라고 그냥 써놓고도 B의 효력을 그냥 무조건 부여하자라고 하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이거고 우리가 법조문을 통해서 법조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 교재는 167페이지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것 중에서 A라고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A라고 해서 무효인데 그 법률행위가 내부적으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B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 얘기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A 하지 않고 B로 했을 것, 즉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그래요.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A 하는 것을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B라고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B의 효력을 그냥 부여하자. 지우고 다시 쓰지 마라. 그냥 B의 효력을 부여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도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우리는 이걸 이제 A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B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B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미래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부여한다. 이게 뭐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또 써놨습니다. 이걸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임차권 설정 계약의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요. 뭐 지상권보다는 오히려 전세권이 더 얘는 더 부합이 되는데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하고 등기는 안 했다. 그럼 임대차로서 전세의 효력, 임차권 설정으로는 임차권 설정이라고 안 그러죠. 임차권 계약으로는 유효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환의 요건은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록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써드린 것 중에서 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가
예,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법률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B로 하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가상적 가정적 의사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전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전환의 범위는요. 일반적인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그 전환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전환의 모습은 요 뒷장을 한번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식행위가 무효인데 또 다른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무효인데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은 원래 이거는 이론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필요에 따라서 신분행위는 그 전환을 인정해 주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행위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또 하나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인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불요식행위는 그다지 형식 같은 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의 형식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 불요식행위의 유효 이거로는 전환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불요식행위의 유효 이거 전환은 아주 쉽다. 그다음에 불요식행위가 혹시 무효인 경우에 또 다른 불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다른 불요식행위의 유효 전환 이것도 어차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들이니까 이 전환도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불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고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이제 신분행위 같은 거요. 신분행위는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좀 복잡하고 치사한 예가 있어요. 갑과 을이 17년 동안 부부로 지냈는데 이 사이에 애가 없었던 거죠.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피웠는지 어쨌는지 나가서 다른 여자와 만나서 1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들어와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갖고 거봐 이 17년 동안 노력했는데 나가서 한 방에 끝냈잖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생자로 출생신고해라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에 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갑, 어머니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 갑, 어머니 병인데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아버지 갑, 어머니 병, 혼인 외의 자라고 신고하는 건 뭡니까? 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거는 인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는 무효일지라도 인지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신분행위 중에서 아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고 여기는 딸만 7이 있어요. 딸만 7이 있는데 얘는 4대 독자인 거죠. 이 4대 독자고 여기 부모님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속해서 며느리한테 닥달을 하는 거죠. 얼른 아들 낳아라 우리 대를 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가서 미혼모가 돼야 될 젊은 여성을 만나죠. 이 미혼모가 돼야 될 젊은 여성은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고아원 등의 시설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와서 5대 독자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5대 독자로 키워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낳죠. 아기가 낳는데 이 두 사람이 입양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해야 돼요.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애자라고 출생신고했는데 이거는 무효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럼 뭐의 유효로 써먹자는 얘기죠? 입양의 친양자 입양의 유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의 효력을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행위 2개 요거 정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식행위가 무효인데 불요식행위의 유효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줄 돈이 있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거기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음이나 수표로서 효력은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채권 증서의 유효로 전환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줬다. 그러면 물건으로서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임대차의 유효로 써먹을 수는 있다. 그럼 불효식행위가 무효인데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차용증을 써줬는데 차용증에 언제 며칠 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써줬더니 그날 마치 어음인 것처럼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돈 줄까요? 안 준다는 얘기죠. 그 차용증 자체도 무효인데 그 어음의 유효로 전환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거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판례 2개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판례도 있어요. 그 신분행위와 관련된 거 요거 2개는 우리 시험에 가끔 언급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이거 우리 104조에서 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는요.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재건축 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재건축 조합이 인근 토지를 재건축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았는데 이 땅의 소유자가 보니까 내 땅을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럼 내 땅이 없으면 재건축 안 되는 거네? 라고 해서 이 재건축 조합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걸 이용을 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50억에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재건축 조합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없어도 재건축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가능했던 거죠.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재건축 조합에서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10억짜리를 50억에 샀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불균형이 재건축 조합의 정신적 심리적 궁박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그냥 그러면 계약서에는 50억으로 돼 있지만 10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대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10억의 유효로 계약서 다시 쓸 거 없이 그냥 10억 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대로 재건축 사업 시행해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단독행위의 전환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서 단독행위의 전환은요. 상속의 포기가 단독행위로서 상속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셋이 있었는데 이 큰형, 둘째 형이 상속을 포기하고 셋째 동생에게 모든 걸 다 밀어주려고 했는데 상속의 포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난 거야. 그 기간이 지나서 상속 포기했는데 어떻게 단독 등기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주변의 배우자들이 이거 상속 포기 무효 아닙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 상속 포기는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긴 하나도 안 갖고 얘가 100%다 갔는데 그게 무슨 협의 분할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0%, 100% 이렇게 협의 분할한 것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우리 무효행위의 전환은 요 도식하고 요 판례 2개하고 요 판례 2개. 그래서 신분행위에 있는 판례 2개와 재산상 법률행위에 있는 판례 2개 이런 거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 지금 그려드린 요 도표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론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제 전환의 모습에 전환 전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고요. 불요식행위로 그러니까 이게 전환 전 행위가 요식행위로 무효든 불요식행위로 무효든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또 다른 요식행위의 유효전환 그 지금 아까 도표에 그려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불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밑에 지금 요식행위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불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 좀 붙이시면 되는 거죠.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도 인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법상 법률행위 아까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인 경우에 인지신고의 유효로 그다음에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인 경우에 입양의 유효로 전환했던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비밀 증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거요. 입양 절차 거치지 않고 친생자로 입적되었을 경우에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지만 입양으로서 효력은 인정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그 얘기잖아요. 무효지만 인지신고의 효력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매매대금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이거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잖아요. 백사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적당한 가액으로 감액해서 그 전환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요.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은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자,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써놓으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좀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비소급적으로 이렇게 말도 또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또는 비소급적으로 요게 여러분 시험에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주로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둘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란 얘기죠. 둘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에 지네들이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을 했다는 얘기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라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가장매매요.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런 주택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매매를 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가짜 매매, 가장매매는 무효 아닙니까? 이거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를 을 이름으로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야, 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가 매매대금 줄래? 라고 청구했더니 얘도 그냥 매매대금 줄게 그럼 받아라 그러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원래는 을 물건이 아니고 갑의 물건이었는데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게 된다. 그럼 이때 얘는 이때부터 소유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매매는 이날 했지만 이날 가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 유보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에게 네가 그냥 매매대금 줄래? 라고 얘기했더니 을이 그럼 받을래? 그러고 주더라는 얘기죠. 그럼 그 행위 자체는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봐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얘 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 무효 등기를 유용도 할 수 있어요. 무효 등기를 그냥 써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해서 유효 등기를 써먹으려면 요 기간 중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없는 경우에 무효 등기 유용도 가능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무효 등기 유용 못합니다. 이거 지우고 새롭게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원칙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인한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매매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사례로 나오면 거의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또는 가장매매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설명이 나올 거야.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충적인 설명은 또 요 도표도 잘 그려놓고 무효행위 추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우리 민법 규정, 그래서 민법 규정에는 무효행위 추인에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부연 설명 다시 하고 있는데요. 추인의 요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추인을 하려면 이거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은 뒤에 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또 나오거든요.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이거는 뒤에 가서 법정 추인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런 건 법정 추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은 반드시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되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만취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만취 상태에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추인의 효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17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이 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래를 향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도 그냥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례는 거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채권적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뭐뭐에 관한 학설이 대립한다라고 하는 식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는 뭡니까?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이 봐도 당연히 그러하고 내가 봐도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뭐 소수설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수설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거, 이거를 주로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소급표는 채권적 소급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소급표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채권적 소급표. 그럼 우리 통정허위표시에서 그런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더라도 갑소유물이었었어요. 하지만 등기는 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을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팔면서 내가 싸게 줬으니까 지금까지 네 이름으로 부과된 세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급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등기의 유형도 가능하고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요. 여기에 두 번째 있는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건 뒤에 가서 취소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서 나올 건데 취소해서 요 내용을 제가 앞에서 우리 한번 본 거 있죠? 라고 해서 취소 쪽에서 한번 볼 거니까 우리 책 편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최초 성립한 때로 되돌아가서 이때부터 무효인 행위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 법률행위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나눠야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인 법률행위가 취소하고 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추인 방법이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취소하기 전에 추인했다. 그럼 그냥 바로 유효로 확정되고 그럼 다시 취소 못한다. 즉 취소권의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할 때는 그때는 무효인 행위로 추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로서 추인해야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고요.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 차이가 있다. 그럼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가 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게 할 수는 없고,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에도 취소한 법률행위는 다시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복잡한 거 이거 이 객관식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은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방법이 있고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건 취소하지 않겠다, 즉 유효로 확정하겠다라고 해서 취소권의 포기를 지급하고,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추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거의 다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추인은 분류식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분류식 행위라는 얘기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모두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 다음에 대표 예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대표 예제 같은 건 기출 문제 아닌 것들은 문제가 내용이 그다지 뭐 이렇게 권장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